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허평만 장군님과 함께 찾았습니다. 허평만 장군님께 6.25 전쟁에 관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를 어떻게 보면 잊었다고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잊으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25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최근 나라 이 전후 행편이나 사정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다수 우리 젊은이들은 6.25 전쟁을 잊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북한에 의한 남침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북침 전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출한 6.25 참전 용사들이 폐마를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한 이념적인 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오늘 그 6.25 67주년을 앞두고 우리 SNS 안중규 SNTV와 함께 6.25 전쟁에 관한 전반적인 이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장군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전쟁과 6.25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6.25 전쟁 차이점은? 그 당시 이제 그 6.25 전쟁이 유엔이 참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축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이나 이런 곳에 코리아 워라고 그랬어요. 코리아 워. 예. 그걸 한국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이걸 한국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우리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이 잘못 알게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6.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남침 불법 전쟁이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한국 전쟁,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참 모르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조차도 요즘 한국 전쟁이라 그래요. 예. 잘못됐다. 그죠? 이 용어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결국 6.25 남침 전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예. 네, 그러면요, 우리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6.25 우리가 전쟁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내 그 진보 시각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마치 그 6.25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으킨 전쟁이라 하는 극단적인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전쟁을 일부러 유도했다. 또 그 당시 휴전 그 전쟁 직전에는 그 38선 부근에서 교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 가지고 전쟁 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 스탈린이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너희가 먼저 전쟁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남쪽에서 먼저 쳐 올라와서 대받아치는 행태로 하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38선 부근에서 대대적인 그 교전이 있었고, 이런 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국내의 소위 친북 종북 세력들은 6.25 전쟁을 우리가 먼저 일으킨 북침 전쟁이다, 심지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6.25 전쟁을 마치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일으킨 북침 전쟁이다,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일으킨 전쟁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6.25 전쟁은 박헌영이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이를 꼬드겨 가지고 스탈린을 찾아가서 2번이나 찾아갑니다. 49년 3월 달에 한번 찾아가고, 그 위에 또 1년 후에 50년 5월 달에 또 찾아갑니다. 전쟁 한 달 전에. 예. 그때 박헌영을 데려가요. 처음에 김일성이가 찾아갔을 때는 스탈린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전쟁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이후에 박헌희하고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미 남조선의 전쟁 그 만약 38선만 넘으면은 그 남조선 국민들이 전부 봉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 개입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승인을 하고 대신 모택동이 한테 가서 내 뜻을 전하고 중국 지상군의 개입을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박헌희를 데리고 모택동 찾아갑니다. 가서 스탈린이 친서를 전달하고 좋다 그러면은 소련이 공군을 지원하면 우리가 지상군을 지원하겠다. 만약 우리가 남침을 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이 오면 소련은 공군 지원하면 중공은 지상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말이죠. 이 6.25 전쟁에 대한 발발 원인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6.25 전쟁의 전범은 김일성과 박헌희입니다. 1차적입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이가 공모해서 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한국 전쟁 죄송합니다 6.25 전쟁 죄송합니다 6.25 전쟁 그 경과와 우리 여러 가지 뭐 피해도 많았는데 일단 경과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6.25 전쟁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국내 그 전사학자들도 우리 국군은 마치 참패를 하고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지켜낸 전쟁사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군생활을 하면서 6.25 전쟁 전투사 이런 거를 쭉 공부를 해보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6.25 전쟁 초기에는요 우리 국군은 북한의 약 4대1 이하로 전력이 얄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우리 국군이 잘 싸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당시의 전력을 이렇게 보면은 북계군은 말이죠. 그 당시 이미 이 소련을 지원을 받아서 전쟁 준비를 다 끝내서 10개 사단 6회 공군 합쳐서 약 2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는 탱크를 242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정찰기 등등 그 정찰기도 아니죠. 그냥 그 그라이더 수준의 이 정찰기 한 20여 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미 옛때는 야크기라든지 폭격기를 비롯해서 221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그리고 함정도 110척 이상을 가지고 중무장한 상태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야말로 맨주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갈 때까지 한 번도 우리 군은 와해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연전을 하면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줬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뭐 처음에 당연히 이겨야 그것이 승리인 줄 아는데 전쟁이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누가 승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6.25 전쟁에서 반드시 분명히 승자입니다. 6.25 전사에서 우리가 특히 나는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월 24일 날 그동안에 한 3개월에 걸쳐서 북한 전방상이 이상해서 심상치 않으니까 비상대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루 앞둔 날 정군 비상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왜 그랬죠?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어문이 많은데 그 당시에 해제하면서 농번기를 맞이하니까 장병들 외출에 많이 보내는 천부적인 지시까지 해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업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런데 전방을 지키는 4개 사단은 다 그 지시에 따라서 외출 예박을 보냈어요. 장병을. 그런데 춘천과 홍천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6사단은 그 당시 김정호 장군이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을 지키고 있는 임부택 대령님께서 전방상이 이상하니까 사단장에 보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전방 북한군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미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북경군이 전진 배치하고 이래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정호 장군의 6사단은 외출 예박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잘 싸웠어요.
이 육사단이 춘천과 홍천을 일주일간을 사수합니다. 대단하네. 예. 서부 전선에서는 1사단과 7사단은 개성이 또 의정부가 다 돌파,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을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일주일간을 막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계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간 서울을 머물게 되는데 이 3일간 유엔이 소집이 되고 우리가 후퇴하고 또 휴가 갔던 장병들이 모여서 우리 김용일 장군께서 시흥에서 재편을 해가지고 한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 1사단 아니죠. 그게 이제 이 한강 방어선 구축이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구할 수 있는 최초의 결정적인 조치였단 말입니다. 유엔이 소집되고 할 수 있는 시간 전에. 그런데 왜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머물렀냐 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사의였어요. 저희들이 그 소령대 육군대학 다닐 때도 그 원인을 토론하고 분석하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없었는데 94년도에 그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인데 유성철이가 소련에 망명가 있는 것을 우리 안보단체에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유성철이의 육성 정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6.25 전쟁에서 인민군의 가장 실책은 서울을 점령하고 3일간 서울에 머문 거였다. 그 당시에 한강철교가 폭파가 됐지만 완전히 폭파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약간 수리만 하면은 탱크를 도하시켜서 그대로 전전에 갔더라면은 미군이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을 점령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서울을 3일간 머무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것이 가장 실책이었는데 그 이유가 춘천에서 내려오는 자기들 2군단을 기다린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결론적으로 6사단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몰랐는데 주공을 개성, 문산, 철원, 축선으로 북경에 지향을 했고 조공을 춘천에서 가평으로 해서 서울 진입하도록 하고 수원 니남으로 절단해서 우리 야중군 주력을 한강 이후에 섬멸하고 내려가도록 북계군 작전관이 그랬던 겁니다. 수원 이박을 차단할 수 있는 2군단이 안 내려오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3일. 이 3일이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거였다. 결론적으로 서울 3일 예. 사수한 것과 6사단에서 동부전선을 막았는 게 아주 중요했네요. 그것이 결정적이죠. 그리고 6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그를 지킬 수 있었냐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6사단은 춘천에 전쟁 불과 2주 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사단장 지시로 춘천 시민들 중학생까지 여중학생까지 동원해서 진출을 구축했답니다. 그런 게 전쟁 준비를 1차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6사단은 유일하게 일개 포병대대가 있었습니다. 포병이. 포병이 아니라 포병을 잘 운영을 했고 그리고 정군 비상 해제를 한 상황에서도 6사단 장병들은 비상대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전력이 다소 열시하더라도 철저히 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북계군 탱크를 보고 유일하게 방어 무기는 57mm 무반동 총이 있어서 그것까지 쏘니까 맞고도 끄떡 안 오고 전전에 오니까 다른 전선에서는 탱크만 나타나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데 6사단 장병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화염병에다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해치를 열고 뛰어들어서 전쟁은 탱크를 파괴시키고 밀려내놓는 탱크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홍천 말고개 전투에서. 그래서 지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6사단이 북계군 한 2군단에게 져서 대각한 것이 아니고 전선이 워낙 그 잘못 형성되니까 포위될 거 우려서 철수 명령을 해서 대각한 것이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장병들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잘 싸웠다. 그리고 특히 한강방어선에서 아주 그 감동적인 실화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강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그 당시에 그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사령관이 오셨어요. 참모들이 전부 반대하는데도 최전선까지 직접 옵니다. 한강 방어선 현장까지 와요. 그 현장에서 며칠씩 못 먹고 굶어가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어느 상등병입니다. 지금 우리 말 상병이 자기 키보다 큰 애만 소총을 들고 진지에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병사한테 다가갑니다. 이 노장께서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기관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등병이 저는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직속 상관이 후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저는 이 진지를 사수할 겁니다. 감동 먹었죠? 이 노병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동경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국방성으로 전문을 봅니다. 미 국방성으로 이 군대를 지원하면 공산군을 막아낼 수 있다. 확신한 전문을 보내면서 미군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이 소집되면서 미군이 먼저 개입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육사단과 이 한강 방어선에서 이 한 병사의 한마디, 이 두 가지가 오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내려가면 건강 방어선을 구축했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은 갔단 말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이쪽 그 서부전선 개활지 서부전선 미군이 지키고 있었고 신령을 중심해서 동부전선은 우리 한국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감동적인 두 분의 장군이 계십니다. 바로 백선엽 장군님과 김정호 장군이 계시죠.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구가 떨어지면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다부동 전투의 성패가 낙동강 방어선 성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오늘 조금 지나면 저 금년 98세인 백선엽 장군을 우리가 예방할 것입니다만은 이분이 그 당시 사단장으로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굉장히 마라리아 걸려가지고 그 아픈 몸으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선 시찰을 하는데 유학산을 방어하고 있던 사단 장병들이 그대로 그냥 퇴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집차에 내려가지고 그 사단 장병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막았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내가 앞장서 갈 테니 갈 사람은 가고 나를 따를 사람은 따라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가다가 두려워서 돌아설지 모른다 이거야. 내가 돌아설거들랑 나를 쏘고 전진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전쟁사 저 동서고금을 막는 이런 전쟁사에서 이와 같은 괴뢰찬 명언은 참 이 말을 남기고 당신이 먼저 앞서 유학산 항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퇴각하던 장병들이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 유학산을 점령을 해서 다부동을 지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령을 지키고 있던 김정호 장군은 그 당시 북계군 15사단하고 맞붙어 있었는데 다른 전선은 돌파하고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양반은 철저하게 이를 지켜냅니다. 지켜내가지고 영천이 돌파됐을 때도 6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반격을 해서 영천을 되찾고 낙동강 방어선을 국군이 지키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우리 국군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고착 상황 하에서도 백마고지 전투를 또 김정호 장군께서 지휘를 하셔가지고 열흘간 24번이 준이 바뀌는 가운데 중공군 3개 사단을 괴멸시키고 끝내 우리가 차지했다는 이와 같은 처절한 전투 상황, 이런 전쟁의 경과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육사단 출신이라 사단장 출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육사단장 이전에
한국 전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고, 특히 사단장으로 가서 육사단의 이런 걸 쭉 보니까 중공군이 이제 마지막 그 서울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양평을 통해서 집중 상계 군단, 걔들 집단군이라 하지만 상계 군단을 투입해서 다시 서울을 재탈환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사단장인 장도영 장군께서 용문산 전투, 용문산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 장병들이 결사라는 띠를 두르고 손톱과 머리칼을 잘라서 고향 부모 현지 다 보내고, 우리가 여기서 사수해야 된다. 여기서 지면 서울이 다시 중공군이 점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끝장이기 때문에 손톱과 발톱을 잘라서 고향 부모에게 유서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결사라는 띠를 두르고 용문산 전투에서 북계 중공군 상계 군단을 그 전투에서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진격에 파라오라는 호수가 있죠. 이 호수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랑캐를 경멸시킨 호수다 해서 파라오라는 명칭이 오늘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용문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로 소련 말리크가 휴전을 제의함으로써 이제 휴전 국면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전기. 이와 같이 우리 전투사에서 6.25 전 과정에 보면은 물론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결정적인 전투를 했습니다만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은 곳곳의 전투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맨중이지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오늘 6.25를 60주년 만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남북한 전체 국민이 300만이 넘는 민간인 포함해서 피해를 입었고, 우리 국군은 약 20만. 그 당시 우리 젊은이들의 약 25%가 낙동강 전선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부산 경남의 그 젊은 아이들요, 길거리에서 헌병들이 그냥 중학생 이상만 되면 버스에 초록에 태워가지고 소총 노릇에 후퇴인지 사이 격발 훈련만 시기에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킨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유엔군 포함해서 5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코리아가 어느 나라인지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오로지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이 하나 신념 때문에 와서 희생한 그분들의 희생,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 피해가 참 확대했고 했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가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전쟁을 우리 다 겪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6.25 전쟁 자체를 잊어버리고 또 하물며 잘못 알고 있고 북침실이라고 또 그때 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장군 되고 바로 여기 이 전쟁기념관 안에 있는 6.25 사업단에서 부단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6.25 5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우리가 여기서 기획해서 했는데, 그때 해외 참전용사 5,000명, 국내 참전용사 5,000명을 모시고 10,000명을 요 광장에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50주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 밑에 부하 장병들한테 참모들한테 들으니까 해외 참전 용사들은 6.25 참전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투 그 당시 군복에 훈장을 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전 용사들은 그냥 사복 입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군복을 최대한 하여튼 지원해주고 훈장을 달아서 자기 받은 훈장을 달아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저한테 무슨 보고가 들어왔냐면 주변에서 동족을 죽이고 탄 훈장이 뭐가 자랑스러워서 그걸 달고 다니는데 비난을 해서 달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말이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그나마
오늘의 자유와 행복과 지금의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근본 이유는 6.25 전쟁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말이죠. 순국한 20만의 장병들과 또 5만 명의 미군 희생자들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건데,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6.25 전쟁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북침 전쟁이다, 미군에 의한 전쟁이다, 그때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미 통일이 됐을 텐데,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데려와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300만 우리 국민이 희생이 있었고 분단이 고차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직접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지식이니. 통탄할 노릇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6.25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 문제인데 그 당시에 6.25 50주년 될 때까지 6.25 참전 용사들한테 돈 한 푼 주질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주질 않았습니다. 물론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부모들, 유복자에게는 일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밥만 먹고 살 정도의 지원이었고, 6.25 월남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주와 민주화 보상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위 그 강주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한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보상이 되는 걸 보면서 참전 노병들이 그 당시 정부에 탄원을 한 겁니다. 민주화 한다고 투쟁한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그 사람들이 보상을 크게 받아야 되느냐,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우리가 큰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국방부와 정부 여론에 탄원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3당 대표가 낚아주기 그래도 천면이 부끄러움이 있었던지 좋다, 보상해 주겠다고 합의를 해놓고도 차일피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6.25 50주년 마침 기념 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거기서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님 지시로 6.25 참전 용사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그 위로금을 지급을 하자 하는 지침을 받고 정부하고 협상을 했어요. 근데 정부에,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돈 없다는 핑계 대고 안 해준 거예요. 안 하다가 재산 3천만 원짜리 이하자, 그리고 한테 월 5만 원, 월 5만 원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수용하자가 저희들이 수용해가지고 월 5만 원을 주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와가지고 전 참전 용사들에게 월 8만 원을 주다가 지금 조금씩 인상돼서 지금 한 18만 원 전후를 받고 있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요, 무공 훈장을 받아도 훈장은 명예만 따라오는 것이지 돈으로 보상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한다는 이 작자들이 소위 국가를 민주화 이루어 나서 저것들이 무슨 염치로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가지고 돈으로 보상하려는 이런 나라를 만든 겁니다. 민주화 좋습니다. 명예 훈장을 주고 명예로서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돈으로 보상까지 해주면서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 이후에 각종, 심지어 세월호 같은 게 무슨 저게 안타깝죠. 저거 나이도 안타깝지만은 그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거나 순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순직 처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체성들이 말이죠, 혼돈일이죠. 앞으로 교통사고 당해 죽어도 국가 순직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어쨌든 나라를 기준도 없이 이끌어 가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분들에 대한 이 보상은 6.25 전쟁 30주년, 67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전쟁은 없다. 멀쩡한 지식인들, 심지어 장군들마저도, 군의 장군들마저도 절대 전쟁은 안 일어났는데 이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비역 장군들 중에 그런 사람하고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민족은 그 역사 이래로 우리가 역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80여의 외침을 받으면서 생존한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우리가 국권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예속 국가로 살아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독립국가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지 이제 70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잃어버리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큰 위험에 닥친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안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안보만큼은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지만 절대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은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쇼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15 공동 개최, 동시 개최하자 하니까 걔들이 보이콧 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베이스 인도주의 지원하겠다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거절하면서 미사일 뻥뻥 실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한다고들 뭐 좋게 얘기들 하는데 이건 길들이기가 아니라 북한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돈과 물자만 가져가면서 우리 국민들 불러다가 김일성 사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이런 접촉이나 하지 우리하고 함께 협상을 해서 핵무기나 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스럽게 살기 위한 대화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 대상이 미국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대북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우리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저는 6.25 67주년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햇빛 정책 운운하면서 저희 햇빛 정책 운운하면서 또 예전에 후보 시절은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장입니다. 그 똘마이들이 모여서 다시 정권을 탈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탈취한 거죠? 예. 멀쩡한 대통령 임기 1년밖에도 안 남은 대통령을 말이죠. 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고 끌어내려놔 놓고 선거해서 말이죠. 뭐가 겁이 났는지 밤중에 취임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말이죠.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여기서 안보까지 만약에 훼손을 시킨다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다 예측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사드 배치 반대 투쟁해서 사드부터 몰아내고 반미로 가고 친중으로 가고 친보로 갈 거라고 우리 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차려서 한미동맹을 ቁ끈히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요구해서 선택한 체제입니다. 한미동맹 이 자체도 미국이 하자서 한 게 아닙니다. 6.25 전쟁 막바지에 미국은 휴전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 미리 내다보시니까 여기서 휴전이 하면 우리 민족이 불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북진 통일하겠다고 고집을 하셨습니다. 이때 미국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의한 거 좋다. 그러면 확실한 한미 안보 조약이라도 만들어서 확고한 방위태세를 구축하자. 처음에 미국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그 신념으로 인해서 안보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체결이 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조약으로 우리 국민들이 누대에 걸쳐서 큰 혜택을 볼 것이다.
그 지난 70년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올 수 있던 근본 원인이 6.25의 재침이 없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한미 안보 동맹의 결과다. 한미 동맹으로 예. 우리가 경제 발전에 당연하죠. 전쟁이 왔으면 이게 오늘의 번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미 동맹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연합사 해체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연방제 통일하자는 게 지금 문재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 일파들. 그래서 정말 6.25 60주년을 맞이해서 꿈 깨고, 그리고 한미연합사 체제도 미군이 이제 계속 빼나가려니까 월남 패망하고 나서 미군 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자기들끼리 살라고 했어요. 이때 카터가 와서 미 7사단 빼나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좋다, 나가라, 대신에 안전 조치를 하자 해서 나온 것이 한미연합사를 만들자. 그렇죠. 지상군은 최소화하되 미군의 해군, 공군, 전략 자산이 유사시 우리하고 같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를 건설해서 지상군은 우리 국군이 주력을 맡고 해공군력은 미군의 주력군으로서 연합작전을 하자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게 한미연합사입니다. 연합사 요체가 그. 예. 그리고 전시작전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머릿속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부터 머릿속에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주권 국가냐 하는 얘기를 후보 시절에 몇 차례 했어요. 과거에 됐고. 노무현부터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연합사 전시작전 한 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군내 장군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키는 군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미 노태우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걸 선거 공약으로 공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현은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미연합사 이제 우리가 한국군 전평시 작전권이라 그랬죠. 연합사 해체가 아니고 전평시 작전권을 가져오는 군을 만들겠다 하고 공약을 하고 용산 미 기지도 이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데 그 왜 못했느냐?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 한미연합사를 전시작전 총대권까지 가져오려면 결정적인 정보 전력인데 그 외에 나머지 전력을 구축하는데 그 당시 우리 경제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시 작전권만 그 당시 가져옵니다.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는 전평시 작전권이 다 미군한테 있었어요. 그러다가 평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평시의 대침투 작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경제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었고, 전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 전력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유예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용산 미 기지도 그 당시 이전 계획을 추진하다가 예산 관계로 못했던 것 뿐이지 정말 우리가 부강한 국가가 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이 되면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까지 이제 만들어서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까지 만든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당신과 관계 참모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자주도 좋고 주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나중에 사드를 철수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사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군도 나가게 되고, 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도 다 나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드를 가지고 하나의 지금 등장된 현황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고, 문재인 안보 특보인 문정인이가 엊그제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자산, 한미연합훈련 규모도 축소하거나 내지는 안 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어요. 이건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걸 대통령 안보 특보라는 친구가 그것도 미 본토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군 훈련장 각종 미군 현장에 가가지고 양키 고음 시위를 객화시키면서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 국민들, 미국 조야의 속을 꺾는 그냥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해 나갈 거로 우려되는데 제발 이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 미국 국민들과 미군들께서 진짜 어떻게 속이 많이 상하겠어요. 화가 많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장군이 아니고 어디 뭐 미국 장군인가 내국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나 진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우리 민족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뇌가 더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지금까지 감상적인 그분들이 무슨 군대나 제대로 갔다 왔고 군사 전략을 압니까? 안보 환경을 뭐를 알아요? 그냥 자주 과거에 뭐 386 때 뭐다 군부 독재 투쟁한다고 하면서 반미 자주 노선 투쟁하던 세월이 지금 얼마나 지는데 그 사상에서 몰입돼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거리를 계속 한단 말이죠. 만약에 진짜 그 길로 이 정권 타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장시간에 6.25 관련해서 우리 전쟁 기념관 앞에서 장군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또는 후대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청소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뭐 하니까 대단한 나라가 된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 또 그 이전 세대는 우리가 일본군 일개 소대를 막을 힘이 없어서 대한제국인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의 일제 식민지 살해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조선민족 800만이 강제 동원이 됐고 그 중에 300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독립을 가져오지 못해서 해방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강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그 당시 일본하고 싸움 하나 하질 않았습니다. 히로시마 8월 6일 날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 보고 8월 8일 날 선전포고를 하고 38선 이북을 점령해버리면서 분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미처 전쟁 준비를 할 국가 역량이 없어서 해방된 5년 만에 다시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겪으면서 앞서 말한 바에 300만의 우리 공동족이 살상을 당했고 당시 20만의 우리 젊은 청년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지킨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분명히 동족이기는 분명하지만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한은 그들이 없어지고 우리 자유체제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는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적이 한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적이라고 감히 표현은 안 하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호시탐탐 여건만 되면은 다시 우리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번영을 이루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정말 반공정신으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서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하에 나라를 지키면서 피땀 흘려 이룬 결과이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가 효율적으로 전쟁을 억제를 해와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왔어서 이 안보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 자칭 역대 가장 많은 표차로 당선됐다고 지금 자만하고 있고 국민의 82%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만을 하면서 안보를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되 우리 안보가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확고한 보장이 선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체제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는 안보가 가장 소중하고 그 축은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체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사드 배치라든지 한미윤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들도 확고하게 인식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 보게 되면요, 장군님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달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그래요? 올라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리 이제 안보 현실 많은 교육을 좀 바란다고. 그러게 해야 돼. 알아야 돼. 모른다 말이야. 자, 그리고 장군님, 우리 지금 잡고 계시고요. 저 우리 전쟁 기념관 안을 한번 그럽시다. 탐방하는 걸로 하죠. 지금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 잠깐만요. 제가 움직이면서 바로 시작 지금 실시간 바로 되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장군님, 이곳이 전쟁 기념관인데요. 아까 뭐 잠시 말씀 좀 나눴지만 기념관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와서 본 전쟁 기념관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나 다른 데는 미모리얼이라고 씁니다. 그건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추념이라는 뜻이 돼야죠. 전쟁을 기념한다는 우리말의 기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감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 한글 학회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국방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난 전쟁 역사관이라든지 전쟁 역사관, 전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쟁 기념이라는 거는 전쟁을 우리말로 기념한다. 기념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그렇죠. 어떤 거를 그렇죠. 그리고 참 아까 내가 하나 얘기하다 놓친 부분은 북한은 7월 27일을 성종기념일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성종기념일 행사를 합니다. 휴전 날이 7월 27일 아닙니까? 뭐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양력으로.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을 마치 무슨 패배한 전쟁처럼 이리 인정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임진왜란도 우리가 외란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우리 그 조정이나 조정 입장에서는 진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일본이 침공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전쟁이, 일본이 잠깐 난을 일으켰 거다 해서 외란이라고 부르는데 6.25 전쟁도 김일성과 서탈인 모택동이 지원받은 김일성에 의해서 불법 남침 전쟁에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하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38선보다 더 넓은 땅을 오늘 휴전선까지 밀어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도 승리한 전쟁이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원래 38선보다도 우리 땅을 더 넓혔죠. 넓혔어요. 더 넓었습니다. 38선까지만 회복해도 승리 전쟁인데 더 넓혀서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 장병들과 유엔군에 의해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죠, 만약에 6.25 전쟁 성종 기념일로 선포하고 정말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를 한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 아주 우뚝하게 솟을 걸 봅니다. 그걸 나는 해주길 바래요.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날 전까지는 6.25 전쟁이 결코 패배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이런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관님 또 뭐 여담이지만 이 전쟁 기념관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뭐 그래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것을 디자인한 분이 아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여기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전쟁 기념관의 설계자가 저희 중학교 동기입니다. 중학교 동기생인데 각콩길이라고 주식회사 권은 대표이사를 하면서 내가 중령 때 국방부 와가지고
이 띠직거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걸 디자인했더라고요. 이 전쟁 기념관요. 저도 그 여러 나라에 가봤습니다만은 규모는 작지만 아주 잘 설계되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 고대 전쟁부터 6.25 그 이후에 각종 그 대침투 작전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저 회랑에는 6.25 당시에 참전해서 전사한 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서 저렇게 추념할 수 있도록 저렇게 했고, 또 많은 이 순직한 외국 그 후손들하고 참전국 국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여기 와서 관광을 많이 합니다. 하고 우리 국내도 그 학생들도 와서 보면서 전쟁에 대한 참상과 교훈을 그 알고 가는 그런 좋은 장소. 오늘 못 들어가면 휴관이 됐어. 예, 오늘 휴관이 못 들어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장관님 한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더 전문가를 안내를 해서 설명하면 될 겁니다. 이 보세요. 여기에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월남전에서 우리가 참전해서 월남전에서 20만 이상의 인원이 참전을 했고, 여기서 약 5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습니다. 예, 전사를 했고, 이제 그 대침투 작전 6.25 이후에도 각종 도발이 안 있었습니까? 최근에 와서 뭐 서해에서 조금 교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무장 공비들이 침투해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고, 또 6.25 전쟁 전에 이미 북한이 48년부터 많은 공비를 침투시켜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 4.3 폭동이고 여수 반란 사건이고 대구 폭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있었고, 이제 그 무장 봉기를 유도하기 위한 그 공비 침투 갖고는 이게 남한을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전에 한 3년간을 장난을 쳤어요, 얘들이. 예. 그걸 우리 국군들하고 우리 경찰들이 공격이 아주 잘 막아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전면 남침밖에 답이 없다. 이래서 그 전면 남침을 계획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쪽에는 가면 미군들, 미군 전사들 저쪽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군들. 그럼 이제 연도별로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면서 이게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 우리가 2000년 6월 25일 날 6.25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전쟁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닦은 것도 불과 반세기밖에 안 되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최근의 일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다 기획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뭐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거창하게 된 줄 아는데, 이 된 지가 불과 얼마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조금 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우리 체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한번 가보세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정보를 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50년대 60년대로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 북한도요, 우리 체주로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 남북이 멋진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8천만 동포가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 자존심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종북 사상을 가진 그 사상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나는 나라를 덜렁 북한에 내준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도 이 정도 대승 외세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논리예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남북이 우리끼리 또 대치되어 있고,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까지 이미 화학무기를 우리 죽일 준비는 30년에 다 끝내놨고, 이제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미국하고 협상해서 우리 먹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불구하고 어리석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해야 된다는 미군 몰아내고 말이죠.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자유대한민국은 존재 못합니다. 이 사실을 문재인 정부와 그 소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장관님 큰일가 감사합니다. 예, 1인 희생과 이분들 기가면 20대 초반에 말이죠. 피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이분 생각들 하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제 아버지도 6.25 때 다쳐서 제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어쩐데 안 대표도 아주 보니까 뭐 안 보여 하고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저희 아버님은 뭐 다리가 네. 지금도 아직까지 파편이 몸 안에 있어요. 예. 아직 빼지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는 안 가고 6.25 때 보국대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가셔가지고 등짐 지게 짐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포탄을 날라 그거 다 가시고 갔다 오셨고 이제 저도 육군 산악교 가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육사심 합격하니까 아버지께서 이 조상 못된 게 자손한테 덕이 된다더니 내 다리가 이 모양이 된 게 너가 육사를 가게 되었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요. 우리가 사관학교 갈 그 당시에 하더라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체도 튼튼해야 되지만은 사상 검증에서 그렇죠. 국가보안법 연좌제 그 당시에 사상 검증을 다 했거든요. 여기서 그 소위 좌익 계열의 건국 과정에서 또 6.25 전쟁 과정에서 김일성이 편에 서서 가담한 당사자 후손들은 육군 사관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 나기 한 해 전인데 아버지 친구들이 그 남노당 조직을 하면서 그 남노당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왔더랍니다. 여름에 집에 자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다리가 이 모양인데 너희들 따라다니면 방해면 안 되냐 나는 좀 빼다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니까 사정이 그래 아니까 그 마을에서 아버지하고 저기 삼촌 둘만 빠진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동생한테 너도 절대 가입하지 마라 하고 지시했는데 그러고 세월을 흘려서 30년 전에 제가 육군 산악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애 다리가 아니었으면요 남도당 가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그 해방되고 나서 2달 후에 오십니다. 2달 후에 오실 그 이전에 이미 박헌영이가 남노당을 조직을 다 합니다. 여기에 75%의 우리 국민들이 그 가입을 해서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90% 이상이 농민이었고 그 중에 거의 90%가 소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작인의 서러움을 너희들 여기 가입하고 우리 세상이 되면 지금 농사 짓는 땅을 너희들 준다 하니까 도장 다 찍은 거예요. 그렇죠. 속아 넘어가고. 그렇죠. 이걸 박헌영이가 갖고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이를 꼬드긴 겁니다. 처음에 그 하지 중장에 와가지고 미 군정을 할 때 처음에는 좌익 우익 구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포괄을 했어요. 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미 국무성에 빈센트라고 하는 국장이 소련 첩자였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하지한테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좌익을 더 보호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빨리 못 들어온 거예요. 방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박헌영이가 소위 그 정판사 사건이라고 가짜 돈 찍어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들통을 난 겁니다.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일본 놈들이 가면서 남겨놓은 그 돈 찍는 기계를 가지고 가짜 돈을 찍어낸 겁니다. 명동에서. 이게 들통이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좌익에서 하니까 그때부터 좌익 탄압을 하니까 박헌영이가 북쪽을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그 남노당 명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김일성을 꼬드긴 겁니다. 38선만 넘으면 민중봉격이 일어나서 바로 적화할 수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꼬아가지고 전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네. 아이고,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 댓글에 보게 되면은 장군님의 이런 강연 이야기 많이 좀 들려달라고. 우리 요 천안 유영아 소령이 그 한 그 2차 서해 기준 그 함정을 그 저기 전시해놨대. 저걸 우리 국민들 한번 보셔야죠. 오늘. 장관님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백성 장관님 약속이 몇 시죠? 10시 반. 지금 몇 시에?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내가 볼까? 좀 봐주세요. 지금 15분이거든요. 아, 지금 살짝 요것만 보고 올라. 요거, 예. 예, 이건 보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셔야 되는 것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 5.1 군상혁명 해가지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끝난 1970년대 중반 전까지는요, 우리가 소총도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로지 미군이 갖다 주는 저런 장갑차, 탱크, 야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었고, 20개 사단 만들 때도 전량 미국이 지원해주는 군 장비와 물자를 가지고 군이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 자주국방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뭐라 그러죠? 희호? 이요. 보게 되면 자주국방. 그거 자주. 유비무한 그럼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렇죠. 이게 생각납니다. 거기요, 우리 국방부 한대 구호가 아닙니까?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요, 전부 과거의 미제입니다. 이거 미제죠. 나이키 호크. 저게 이제 그 미사일, 그 호크 미사일입니다. 예, 이게 나이키고. 나이키. 이게 호크고 저게 나이키예요. 저게 나이키고. 사거리. 호크와 나이키 차이가 뭔가요? 이거는 사거리가 한 50km. 얼마인데? 사거리, 예, 요건 한 150km 정도.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한 500km 가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죠. 햄머 같은 거 만들었지만 이게 전지 이종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미사일 기초 기술을 해가지고 시험사에 태안에서 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죠. 그 우리 자주국방을 하고 근대국가 기틀을 닦은 게 불과 30년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건설해 나가면서 국력이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우리가. 저게 이제 그 윤영아 소령. 그 지난번에 그 서해 2차 교전 때 북해군이 기습 공격으로 들이댔는데. 날 시간 있을 때 이 예. 자체를 한번 훑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여기 하나의 이 참 자체만. 좋은 건데 뭐 많이 나갔을 거예요. 이제 오늘 6.25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안보 혼란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번주에 총자고. 근데 그때 내가 국방부에서 인사복직 차량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대낮에 이 사건을 접수하고요, 그 현장에 그 국군 병원에 가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보셨구나. 근데 우리 그 장병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기습 공격을 받고 말이죠, 손가락이 날아간 상태도 방아쇠를 당기고 걔들한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기습 공격을 해놓고는 개우 해주항까지 침몰 직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비록 기습 공격을 침몰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연평해전에 나오던 연평해전이죠. 참수 2차 참수리 350km. 영화 연평해전 그거죠? 그러죠. 연평이 발견됐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장병들이 순직을 하면 중사 5봉 1년치 봉급을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줘서 그게 한 3,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내 인사사정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이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교통사고를 당해도 요즘 1억 이상 보상을 받는데 국가를 지키다가 전사를 한 사람을 3,500만 원이 뭐냐 해가지고 내가 기자들 모아놓고 평소라도 적가 교전 중에는 전사자에 준해서 대폭 보상해 주겠다 내가 이미 발표해버렸어요. 장관이고 국장 보고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국방부에서. 국장이 오더니 이 당신 어떻게 하려고 저런 발표를 기자들이 해명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가 만들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간다고 발표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해놓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전시가 되면은 그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전쟁 나서 나라 없어지면 수천조 돈이 있으면 뭐 할 거냐? 전쟁에 난 장병들은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 때 싸우는다 말이야. 그리고 전시가 나서 대량 사상자 나오면 일시불로 동시에 주지 말고 연불로 해서 보상하는 걸로 해서 부칙을 넣자. 이리 설득을 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먼저 선저치 후보가 있네. 선저치 후보고. 그렇죠. 선보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 만드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국가 상대 국회 저 사람들 해준 줄 알아요? 맞습니다. 정부 부처 협상 해준 줄 압니까? 결론적으로 장관님이 그걸 하셨네. 그건 제가 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대침투 작전에서 전사자가 나온 말이죠. 우리가 본급에서 1%에서 걷어서 줬어요. 아이고, 아니 군인들이 우리가 걷어 가지고
성금을 성금으로? 그래 해줬어요. 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강주 민주화 보상법인가 저런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상에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 투쟁한 것까지 인정하는 거 좋은데 그 해서 훈장을 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예우는 해주면 되는 것이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아, 이게 다 총탄 자국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이 총탄 자국 아닙니까? 네.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거예요. 아이 참. 경비정을 네. 그 당시에 우리 코리아 타코마라고 그 조선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 전투 경비정을 만든 겁니다. 이 만든 것이 그때 성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북계군 함정은 지금 그 경비정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 돌려가면서 조준을 하고 사격을 하는 재래식 장비란 말이죠. 우리는 그 당시에 만들면서 완전히 자동화돼 있어요. 아, 자동화요? 그 기습을 당했지만은 자동화 시키면서 때리니까 이놈들이 기습해놓고 오히려 참패를 했죠. 오늘 참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나왔던 아까 장군님께 말씀하셨던 그 네. 상병? 그렇죠. 그 이름을 내가 잊었는데 네, 맞아요. 그 몇 년 전에 그분이 나타났어요. 있었어, 맞아요. 나도 그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해서 인천 미안합니다. 상륙작전에 그분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김종호 장군과 그 두 분이 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단장 가가지고 김종호 장군님하고 수륙탄과 하얀병을 던지고 육탄 장병들 동상을 내가 세워줬어요. 아. 임분택 그 장군님하고. 임분택 장군님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셨고 김종호 장군님은 그 육군 참모총장, 합참모장까지 하셨는데 아깝게 46살에 그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부과를 못 받는데 6.25에 김종호 장군이 패전했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6.25를 맞아서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진짜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장군님 지금 댓글 보게 되면은 이런 강연 현장감 넘치는 그런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려달라고 지금 댓글을 많이 달리고. 야, 이렇게 보고 그런 댓글을 올리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 저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같이 합시다. 예. 언제라도 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장군님 이제 시간이 저 약속장. 예, 갑시다. 이제 이동합시다. 아니요.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새로 찍죠. 네, 네. 예. 멘트는 해드리고. 멘트? 장군님. 조금 후에 저는 그 우리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뵈러 갑니다. 저는 이분을 2000년 6.25 사업단에서 처음 사업위원장으로 만났는데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시고 애국심이나 투철하신 분인데 자주는 못 뵙고 1년에 한 차례 호국 보냈다는 제가 꼭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분하고 사전에 연락이 돼서 오늘 98세의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98세의 고능이신데 저거 조금 후에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예, 잠시 후에 백선엽 장군님, 우리 한국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님을 우리 허평만 장군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인터뷰를 이곳에서 종료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